양회에서 리커창이 중국의 월 소득이 1,000위안, 원화로 월 소득이 17만 원이 안 되는 인구가 6억 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중서부에 있어요. 중서부. 한국은 또 단일 민족이고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거 바라보고 같은 거 쓰고 이런 게 익숙돼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인드로 다양한 중국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오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국의 중국식 표현으로 하면은 앞으로 14차 오개년 계획,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5년 이 오개년 14차 오개년 계획에 쌍순환이라는 발전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쌍이라는 거는 두 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두 개의 순환, 하나는 국내 대순환, 하나는 대외 순환을 말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순환 의미는 우리말로 쉽게 하면은 소비주도 성장으로 가겠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의 수요에 맞춤이 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소비 성장 경제 모델을 지칭하고 있고요. 대외 순환은 과거에 중국 경제가 차지했던 수출 주도형에서도 그것도 주로 세계 공장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런 공장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기술 지향적인 이런 수출 구조로 가겠다는 뜻이 있고요.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과거의 수입에 의존하던 많은 기술들을 국산 대체를 하겠다는 뜻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처럼 혹은 독일이나 일본처럼 중국의 부품 소재를 수출해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맺었던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중국이 쌍순환 전략을 하게 되면 많은 부품 소재가 사실은 국산화 대체가 됩니다. 실제 지금 그 흐름이 빠르게 가고 있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관련 부품 소재를 많이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반도체 국산화 실현율이 70%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화웨이에서 나온 최신형 핸드폰을 보면은 그게 메이트 50라고 그게 5G의 최신형 핸드폰인데 그 5G 최신형 핸드폰에 들어간 한국 부품 소재, 다시 말해서 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에 사용한 재료는 주로 D램입니다. 그리고 그 삼성전자 사용한 부품은 OLED 그 부품인데요. 이 두 개 말고는 사용한 부품이 없어요. 근데 사실 4G 때, 화웨이 4G 최신의 핸드폰에는 한국 부품 소재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이 쌍순환 전략을 하면서 중국의 이런 부품 소재를 공급했던 기업들한테는 국산화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수입을 줄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대응이 굉장히 지금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과거의 부품 소재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이제는 첨단 기술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미래 산업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에서 그리고 우리가 5G, 6G가 발전함에 따라 IoT 기반의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이런 지향적 산업에서 빨리 IP를 확보하는 전략,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을 함으로써 이런 대외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고요. 다른 방향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드린 주로 중간 부품 수출이 전체 수출이 7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럴 대신에 이제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최종 소비,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이 최종으로 수요하는 아주 스페셜한 최종 소비 제품을 수출하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한국 기업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일 중국식으로 말하면 5일 노동절이라고 하죠. 국제 노동절인데요. 보통 중국은 1년에 2번 긴 휴가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5일 국제 노동절하고 10월 1일 그때는 건국절이죠. 그래서 이 두 명절에 일주일씩 휴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사람들은 긴 휴식 기간을 맞아서 보통은 여행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국제노동절에 지금 이루어진 그 소비 현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인구수로 봤을 때, 여행한 인구수로 봤을 때 2.1억 명이 넘어갔거든요. 이거는 역대 5월 1일 국제노동절에서 가장 많이 여행한 사람 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2.1억 명이 지금 국내 여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비, 우리가 말하는 생활 소비, 그러니까 왜냐면 주로
이게 집에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쓰는 생활 소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 쓰는 우리가 뭐 하다못해 휴지라든가 뭐 그리고 집에서 해먹는 요리기구라든가 아니면 전자기계 이런 집에서 그리고 헬스 집에서 하는 헬스 운동 그리고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게가 하우스에서 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특징을 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조금 높은 수준의 표현으로 쓰면은 중국 사람들 지금 소비 특징이 아래와 같은 몇 개의 특징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전체 소비 특징이 디지털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로 소비하는 행태가 디지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현장에 가고 내가 오프라인 주로 소비했다면 이제는 온라인에서 주로 소비하는 거고 온라인에서 주문부터 결제 그리고 모든 이게 사이클이 다 만들어지는 이런 소비 행태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디지털화가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한테 맞는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AI 기반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고객 맞춤형 상품들이 앞으로 주로 소비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똑같은 셔츠를 1억 장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소비가 디지털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고객을 위한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위한 고객 지향화 상품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어떤 제품이 공급이 되는 게 IP에서 R&D, 제조, 마케팅, 그 다음에 고객이 소비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객의 수요에서 먼저 공급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건 디지털 소비가 가능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생태계가 가장 좋은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고객 지향화 제품이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특징은 소비하는 주체가 점점 나이대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소비 주체가 주로 90 이후 출신. 90 이후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이를 말할 때 뭐 80년대 이후 출생이냐 90년대 이후 출생인데 주로 90 이후 특히 95년도 이후 출생들이 전체 디지털 소비 주력이 되면서 거기에 공급하는 제품이 이런 지금의 20대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이 메인 제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연령대가 많이 낮춰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특징에 맞춰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 중국 사람 소비는 주로 돈을 어디다 썼냐면 거주하고 부동산이죠. 거주하고 이동하고 뭐 차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냥 먹는 거, 뭐 질을 안 따지고 일단 배부르게 먹는 거 그런 거였죠. 근데 지금은 중국 사람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여행하고 문화생활을 누리고 건강하게 먹고 그렇죠. 그래서 오래 살고 운동하고 이런 건강한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진 소비가 앞으로는 그게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맞춘 소비가 메인 소비가 되고 앞으로 이런 쪽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보여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프 커머스 소비가 가장 중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 이게 폭발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왕홍 중심으로 한국어 말하면 여기 뭐 유튜버라든가 뭐 인기 이런 블로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한다는 뜻인데요. 중국에서 왕홍이 가장 잘 나가는 왕홍이 그 팬층이 보통 1억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왕홍들을 활용해서 라이브 형태로 주로 소비를 하게 하는 이런 게 지금 가장 지금 중국에서 메인 디지털 소비 형태로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기업들이 다 왕홍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신용하고 상관없이 왕홍들은 어차피 그 매출의 얼마를 왕홍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디오처럼 이렇게 유명한 국제 브랜드는 아마 왕홍이 거기서 수수료를 안 받고 그냥 판매하겠지만 브랜드가 별로 없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왕홍이 매출의 70%까지 갖고 간다. 혹은 어떤 거는 90%뭐 거의 기업한테 이익을 안 줄 정도로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홍의 입장에서는 이런 브랜드가 검증이 안 된 제품들을 라이브 형태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형태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히 먹는 거라든가 바르는 거라든가 이런 게 사건 사고 많이 발생하면서 중국에서 이제는 여기에 대한 감독 관리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 주냐면요. 하나는 왕홍들은 이제는 검증된 제품만 하게 돼 있어요. 검증된. 그러면 여기서 따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 왕홍들이 검증된 제품을 검증할 능력이 있냐 이래요. 그러면 그 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검증할 팀을. 근데 그게 사실은 보통 1인 왕홍 뭐 이런 왕홍이 되기 때문에 아주 스타 왕홍이 아니면 그건 엄청난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검증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 보기에는 앞으로 혹시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국에서의 브랜드를 훨씬 키워야 돼요. 자국에서. 그래야 왕홍들이 저 제품은 저 본국에서 이미 검증된 제품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왕홍이 그 제품을 중국 내에다 라이브 커머스 센터로 매출할 때 일단은 검증이 필요 없게 되고 그리고 신용이 이미 됐기 때문에 왕호한테 주는 수수료도 줄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 소비의 가장 핵심 이슈가 뭐냐면 브랜드화예요. 브랜드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페이먼트가 잘 돼야 돼요. 이게 그렇죠. 실시간으로 이게 페이먼트가 잘 돼.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생태계가 잘 돼 있거든요. 뭐 우리가 웨이페이 쓸 수도 있고 알리페이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페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런 생태계하고 접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게 동떨어지가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말로 하면 외국 기업들은 중국 고객과의 낸두라는 게 이렇게 딱 접착력을 말해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게 어떻게 내가 물건을 한 번 팔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외국 기업이 외국 브랜드 중국 가서 왕홍으로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주로 목표로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방송에 돈을 안 벌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내 브랜드를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단기 전략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한 번 파는 행위는 과거의 마케팅 행태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는 디지털로 가는데 나의 마케팅 전략은 계속 옛날 방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실제 외국 기업들이 이제는 중국 시장을 정말 길게 생각하고 공략하려면 중국의 고객이 나의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고객과 우리 기업의 브랜드와의粘도 접촉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페이먼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뭐 그 왕홍이 갖고 있는 웨이페이 시스템과 뭐 그런 걸 그냥 한 번에 써서 해결하는 거는 단기고요. 결국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했을 때 그 페이먼트가 있어야 나의 고객들이 나한테 락킹인 한다는 거죠. 락킹이 해야 다음에 어떤 제품 하실 때 계속 거기서 고객의 맞춤형 수요도 알 수가 있고 맞춤형 제품도 개발할 수 있고 이게 디지털 생태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케팅이. 결국 우리의 상품 설계도 디지털 세계에 맞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고민하면서 제일 고민해야 되는 게 어떻게 이 고객과의 접착력을 높일 것인가, 락킹이 시킬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중국 고객의 수요로부터 나의 제품 개발이 시작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전반 우리 기업의 밸류 체인이 한 제품이 나오는 생산 라인, 생산 체인 전체가 디지털로 진행이 될 것인가가 이게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중국 왕을 통해 물건을 뭐 1억 장을 팔면 끝, 뭐 수출하면 끝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국 내수 시장의 최종 소비 시장을 겨냥을 했으면 이제는 중국 고객들과 숨쉬는 같이 호흡하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그중에 핵심이 페이먼트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 사람 비헤이버를 추적이 가능한데 중국 기업들은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안하게 되면 중국 시장 진출할 때 그런 중국 기업의 페이먼트 기업을 인수하거나 페이팔이 인수했잖아요. 그것처럼 아니면 걔네들하고 합작 기업을 만들어서 뭐 같이 하거나 이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갖고 가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 아까 제가 최종 소비 시장을 겨냥하고 이제 전략을 바꿔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최종 소비 시장이라고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 31개 성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차이가 굉장히 크고 또 나이대별로도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이전 출신이 인구가 가장 많단 말이에요. 70년대가 인구 구조로 봤을 때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중국은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90 이후 이러면 90년
91년, 92년, 94, 94, 95, 96, 97, 98, 99, 요 10년 출생 인간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게 보통은 거의 원래는 우리 70년 이전 출신들은 2억 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 10년이 출생한. 그러면 70 이후 이러면 70년부터 79년 출생 사람한테 2억 명이 넘어가요. 출생자가. 근데 중국도 지금 인구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2010년 이후 출생이잖아요. 10 이후 출생이잖아요. 지금 한 1억 7천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제일 많은 연령층은 70년 이전 출신이, 아니, 79년 이전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 기업이 특히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겨냥하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지역을 어디로 갈 것인가. 예를 들면 연해 지역은 상해나 이런 연해, 항주 이런 지역은 1인당 GDP가 25,000달러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선진국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해도 좋은 걸 소비하죠. 그게 고급 브랜드로 가야 되는 거죠. 고급 브랜드. 그 아모레 퍼시픽이 중국 시장에서 계속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요.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처럼. 지금 계속 중국에서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first tier, second tier, third tier는 거의 국내 기업들이잖아요. 국산을 잘 안 쓰니까. 근데 이게 두 번째 세컨드 티어에도 국산화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아모레 퍼시픽은 이 세컨드 티어가 가 있어요. 원래 어디가 퍼스트 티어가 가 있어요. 근데 퍼스트 티어는 주로 일본 기업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제품은 중국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뭐냐면 가성비가 좋다거든요. 근데 가성비가 좋으면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는 한국이 지금까지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을 해오고 한 거는 가성비 좋다라는 걸로 세계를 나간 건데 이제는 이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한국 지금도 가성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최고급 브랜드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객이 중국에서 주로 돈이 제일 많은 지역, 일선 도시와 연해 지역이 돈이 제일 많죠. 얘네들은 고급한 거예요, 이제는. 고급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그럼 한국 기업들 모든 제품이 누가 봐도 세계 고급 전략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 고급. 아, 내가 이 제품을 쓸어서 내가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반문해 봐야 되겠죠.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또 막대한 중서부 지역이 있어요. 지난번에 작년 양회에서 리커창이 중국의 월 소득이 1,000위안, 원화로 월 소득이 17만 원이 안 되는 인구가 6억 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로 중서부에 있어요. 중서부. 그러면 이 또 6억 명은 그러면 월 소득이 17만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고급을 쓰겠어요. 주로 필수 상품, 생활 필수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런 시장을 겨냥할 때는 비싸면 안 되는 거죠. 뭐 아주 저가 브랜드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또 거기에 맞게 또 제품이 개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보면 안 되고 34개의 국가로 구성된 나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고 지역별로 전략이 다 잘라야 되고 그리고 잘 사는 동네에서는 고급화로 가고 좀 덜 못 사는 데서는 아주 저가 브랜드로 가고 양손으로.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도 고가 브랜드와 저가 브랜드가 다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략이 먹힌다는 거죠. 네. 저도 그 정책연구기관에 있었잖아요. 정책연구기관에서 한국 국가정책연구기관에서 주로 자본시장 정책 연구를 해서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주로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그래 보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국내 그 인재 구조가 미국에 포커스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누구라도 한두 마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보도 많고 또 익숙하고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익숙해요, 모든 게.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 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히 국가정책연구기관에서 중국을 연구하는 연구위원이 박사가 보통 한두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연구를 합니까? 한두 명. 나머지는 다 미국이나 이런 걸 연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인력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세상에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바람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화나든 화나지 않든 세상을 움직이는 바람에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만 알고 중국을 모른다? 미래로 준비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이라든가 우리 연구기관이라든가 우리 싱크탱크가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면은 인재로부터 50%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명 가지고 무슨 연구를, 지속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명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인식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중국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 그리고 민족도 56개 민족이잖아요. 다양성이 기본이 된 국가다 보니까 한국은 또 반대로 단일 민족이고요. 또 주로 경기도의 인구의 거의 70%가 집중돼 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거 바라보고 같은 거 쓰고 이런 게 익숙돼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인드로 다양한 중국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오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을 좀 더 이렇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현장에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리고 현장 기업들하고 뭔가를 같이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국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앞으로는 한 10배 넘게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된 이유가 한국의 상장 기업들이라든가 한국의 정책연구기관이라든가 한국의 많은 이런 연구소들에서 아직도 중국은 그냥 원하면 하고 안 원하면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속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딱 터졌을 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오히려 만약에 중국이 한국한테 있어 적이라고 하면, 적이 아닐더라도 경쟁자라고 하면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기업이 보통 기업을 연구하잖아요. 쟤네는 무슨 제품을 만들었네? 우리는 이걸. 그러면 경쟁자라고 하면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안 쓰고 어떻게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인재를 확 더 늘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싱크탱크에서 이거 국가 전략으로 훨씬 전략을 크게 갖고 가야 되는 거죠. 투자를 엄청 더 해야 되고요. 그런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네.